이슈앤피플 2부 이어가겠습니다. 정치권 이슈를 그 이면까지 깊숙이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정호김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신경민 전 의원도 나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두 분 뵙지 못하는 새 국민의힘이 확확 바뀌고 있습니다. 장제원 의원 불출마 선언했고요. 또 어제는 김기현 대표가 끝내 대표직에서 사퇴했습니다. 먼저 정 의원님, 이렇게 갈 거라고 예상하셨습니까? 가긴 갈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예. 그 며칠 전에 김기현 전 대표죠. 예. 사직생의 각오로 기득권 하면서 실제로 내가 대표직을 내려놓겠다는 이야기는 안 했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장제원 의원의 그 내려놓는 성명 이후에 상당히 그 사태가 드라마틱하게 전개되면서 김장 연대는 이제 끝난 거겠죠. 예. 신 의원님, 며칠 전까지만 해도요. 그 윤 대통령이 김기현 대표랑 식사하는 걸 보면서 김기현 대표 체제로 그냥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상황이 급반전했을까요? 그때도 대다수의 의견은 김기현 승 뭐 이렇게 나왔죠. 예, 예. 근데 소수의 목소리가 있었어요. 그 소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김기현 대표가 절대 이긴 거 아니다. 이긴 것처럼 보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인 위원장이 사실상 이겼는데 예. 바로 그렇게 갈 수는 없고 인 위원장 뒤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생각해 봐라. 인 위원장이 지금은 약간 씁쓸한 미소를 짓지만 그건 그렇게 끝날 것 같지가 않다라는 목소리가 소수지만 있었습니다. 그건 분명히 그렇고요. 인 위원장이 10월 24일쯤 등판을 할 때부터 했던 여러 가지 실언성 시리즈 발언들을 가만히 곰곰 생각해 보면 예. 인 위원장이 그걸 창작하거나 소설을 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 아니에요. 그런 위치를 한 번도 해본 적도 없어요. 예. 그 소설이 아니고 그 실언 시리즈를 쭉 써온 작가가 뒤에 있고 그 작가는 분명히 굉장히 센 사람하고 연결이 돼 있다는 것이 뭐 이 여의도의 정설이거든요. 예. 그렇게 따지면 교통 정리에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이 굉장히 혼잡한 트래픽을 풀기 위해서 일시에 교통 정리를 풀 수는 없고 시간이 좀 필요했던 거고요. 끝까지 김기현 대표는 두 가지 자리 국회의원과 대표 자리에 연연하고 있고 지금도 사실 국회의원 자리에 연연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런데 아마 두 개 다 지키기가 매우 어려워 보여요. 김기현 완패라고 보고요. 그 사이에 장제원 의원은 사실 여의도의 판단으로는 예. 딜에 승리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총선을 벌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지방선거를 챙겼다라고 지금 얘기가 돼 있기 때문에 김장연대는 진정이 깨진 거고요. 예. 그 사이에도 장제원 의원은 챙길 것 다 챙겼고 김기현 대표는 아무것도 못 챙기지 않느냐 이렇게 예. 보는 게 여의도의 정설로 돼 있습니다. 예. 정선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정 의원님도 인요한 위원장의 모든 발언 뒤에는 작가가 있었고 그 뒤에는 센 분이 계셨고 또 장제원 의원이 결국은 뭐 챙길 건 또 챙겼다라는 신 의원님 말에 동의하십니까? 지금 제일 재미있는 곡이 작가가 있었다는 얘기. 작가. 정말 작가. 그분 작가잖아요. 그래서 그 쭉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세간에서 상상하는 그 구도가 맞을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약간의 사정 변경이 생겼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몇 가지 주요 쟁점에 대해서 전략이 바뀐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를 포함해서 당내의 그 구도가 더 이상 필요 없어진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 곤란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사실 그때 만찬을 하면서 그게 최후의 만찬이 될 거라고 김기현 대표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예. 만찬을 주도하신 분도 그게 최후일 거라고 생각하면서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김기현 체제 불필요
나아가서 지금 이제 그 원내대표를 대표 권한 대행으로 하는 일시적인 체제에서 이제 비대위로 가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상황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는 페북 인사말로서 자신의 불만을 지금 그 대표하는 것이고요. 예. 예를 들어서 정식으로 국회의원들 앞에서 나 그만두겠소 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이뇨한 위원장 같은 경우는 저는 신경민 의원님하고 생각이 같고요. 아, 예. 그때 왜 그냥 마실래 매 맞고 우유 마실래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말이 씨가 된다고 그 비슷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향후에 제가 볼 때는 향후에 비대위원장직도 중요하지만 공관위원장이 누가 되느냐 이게 예.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예. 어쨌든 외견상은 김장 연대가 끝난 모습을 갖추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향후에 이제 이런 새로운 인물이 등장할 때 유권자들로 하여금 소위 유유상종이다라는 인식을 주지 않는 예. 새로운 인물이 들어와야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기현 대표가 울산의 지역구를 유지하든 안 하든 간에 예. 그 자리를 만약에 유지하지 않는다면은 그 낙동강 하류의 지역구에 누가 들어가느냐 누가 채워지느냐를 또 사람들이 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찌됐든 안 한 것보다는 김장 연대 끝났고 뭔가 이렇게 지금 그 진척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걸 더 보고 판단할 필요는 있어요. 예. 정 의원님께서 지금 비대위원장이 누가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관위원장이 누가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하셨는데 왜 그런 거죠? 이렇게 그냥 급을 보면은 비대위원장이 더 세 보이는데. 훨씬 높은 건데요. 보통 이제 이런 상황에서 비대위원장직을 맡으면 비대위원장이 정권을 행사하잖아요. 예. 근데 이 당은 그 구도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상징적인 존재가 오히려 비대위원장이 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공관위원장이 이제 또 누군가가 되겠죠. 그러면 과연 공관위원장이 비대위원장과의 조율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인지 예. 아니면은 그 외의 변수에 대해서 더 많이 의식할지에 대해서 보는데 제가 볼 때 이 당의 구도는 지금 단순히 비대위원장이 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도는 아닐 거라고 봐요. 저는. 예. 신 의원님 저렇게 정 의원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니까요. 그래서 지금 비대위원장 누구 뭐 여러 명 나오는 와중에 한동훈 장관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당 활동을 한 번도 안 하신 분이 이렇게 비대위원장 하는 게 가능한가라는 게 제 생각인데. 글쎄요. 솔로로 비대위원장을 하기는 쉽지 않겠죠. 한동훈 장관이 뭐 아무리 유능하고 탁월하고 정말 걸출하다고 해도 예. 정당파는 그런 판이 아닙니다. 정당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노련한 사람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 같은 그런 캐파가 맡기에는 맞지는 않아요. 그런데 혼자 하기는 어려울 거고 물론 뭐 공동으로 할 수 있으니까 뭐 그렇다면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제가 그 자리에서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은 인물이에요. 예. 비대위원장이나 공관위원장에 한동훈 장관은 맞지는 않은데 뭐 그런데 뭐 시나리오 작가 맘이죠. 뭐 그렇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지금 12월 중순 이후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국힘당에 일어날 거라고 예상한 사람들은 꽤 많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 시나리오는 얼추 좀 맞는 것 같아요. 대충 비슷하게 들어가고 어떤 분들은 아주 비관적으로 보는 분들은 당이 하나로 갈 수 있나?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건 이제 앞으로 공천 과정이 어떻게 전개되느냐, 특히 공관위원장이 누가 오느냐에 예. 달려 있는 두 분 거겠죠. 두 분 뭐 판단하시는 게 똑같네요. 그런데 그냥 일반 저 같은 사람은요 가장 궁금했던 게 뭐였냐면 어제 참 이상했어요. 사퇴 불과 얼마 안 두고 이준석 대표 만났다고 하고요. 또 그걸 이준석 대표가 개인 방송에서 얘기하는 그 와중에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나 당 대표 그만하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정 의원님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김기현 대표가 대표로 있으면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도 꽤 비판을 했던 것으로 제가 지금 잘못 기억을 했나? 근데 어쨌든 그 결정적인 상황에서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뿐만 아니라 이상민 의원과도 뭐 만났다 그러든가 연락을 했다 그러든가 그게 언뜻 언론 보도로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는 이 부분은요, 솔직히 제가 소설을 쓸 수밖에 없어요. 직접 예. 제가 확인해 보진 않았는데 어쨌든 그 본인 스스로 내가 당대표를 그만둬야겠다라고 자발적으로 결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선가 압박이 들어왔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원래 약속이 예정되어 있던 약속을 예정했던 예. 거라는 것 그렇게 자체도 얘기하죠. 예. 지금 당에서는 이준석을 어떤 식으로든 끌어들여야 된다라는 그런 필요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뇨한 위원장도 뭐 대사면 운운하면서 그 첫 번째 혁신안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준석을 만나고 그다음에 이상민 의원 얘기가 나오는 거 봐서는 결국 그러면은 김기현 대표로서는 본인이 나가든 아니면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든 간에 이 두 카드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을 개연성이 있다라고 제가 상상을 해보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준석이 먼저 공개해 버렸잖아요. 나 사실은 만났다 이런 식으로 11시에 예. 만났다. 그러니까는 결국 김기현 대표로서는 이렇게 되면 내가 이제는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 왜냐하면은 이준석을 만났다잖아요. 만났다. 이게 저는 정치인들끼리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굉장한 의미 부여를 하는 사람들이 여의도에는 꽤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만두겠다라고 하는데 급해서 페이스북에 먼저 쓴 건지 아니면 이거 정말 기분이 영 그런데 내가 그러니까 그냥 일단 예. 서면으로 일단 굿바이 인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지 그 본인만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예. 그 속사정은 본인만 알 것이고요. 김기현 대표. 중요한 거는 본인의 그 퇴임사에 자기가 울산 지역구를 포기하겠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대표직을 이런 식으로 내려놓고 나로서는 내 얼굴로는 못하겠다 하지만 내가 울산까지 내려놓을 수는 없다라는 본인의 그런 어떤 한거가 그 안에 좀 있는데 만약에 그것까지도 무너지면 진짜 김기현의 정치적 생명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측하기 어렵겠죠. 예. 신 의원님 어저께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로서 뭔가 끝까지 하겠다는 몸짓을 보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보이시죠? 예. 안 먹힌 거죠. 뭐 그런 것을 높이 사줄 수도 없는 거고 하여튼 별로 성과도 일단 없었고요. 그래서 일단 대표직을 유지하는 데는 아무 도움이 안 됐고 그러나 하여튼 의원직에 대해서는 계속 연연해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이런 상태가 되면은 한 선택지가 별로 없어요. 울산 안에서 울산의 지역구가 여러 개 있는데 지금 울산에도 험지가 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울산의 험지 가령 예를 들어 북구 같은 데로 가겠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을 텐데 이것도 공관위원장 손에 달려 있습니다. 공관위원장이 무슨 소리야 당신은 아웃이야라고 얘기하면 그것도 안 되고요. 공관위원장이 누가 되든지 간에 그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직전 대표를 날렸다라는 걸로 굉장히 아마 공관위원장으로서의 위상을 높이는데 아주 이거보다 좋은 카드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공천관리위원장이 그렇게 네, 그러면 공관위원장이 누가 되든 전직 대표 우리가 날렸어. 뭐 이거는 한 며칠 동안 회자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소재죠. 예. 아니 그 말씀을 들으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요번에 이준석 전 대표가 김기현 대표를 만난 다음에 나온 일성 중에 하나가 공천 학살에 대한 성토였어요. 공천 학살이다 그러면서 막 성토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준석은 지금 이런 일련의 상황을
그 소위 중견 정치인에 대한 공천 학살로 보는 건가? 그 표현이 맞죠? 공천 학살이라고 했죠. 공천 학살, 네,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느닷없이 들리긴 하는데 그게 예사롭지가 못해요. 그런데다가 뭐 여의도 정치권에서 인정하고 싶던 사람이든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이든 이준석의 말이 씨가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강서구 보궐선거도 그렇죠. 그리고 늘 노래하듯이 김기현 날아간다 그랬어요. 물론 2주 내로라는 그 기간은 틀렸지만 어쨌든 지금 뭐 그 표현은 모호합니다만 지금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 공천 학살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지금 이제 드라마의 챕터 3가 뭐냐. 예. 결국은 이렇게 해서 내보냈는데 이 자리를 정말로 사람들이 특히 민주당이 그걸 공세를 펴던데 검사 출신이나 용산 출신들이 메꿔가게 되면은 예. 사람들은 이걸 혁신으로 안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 유권자들 머릿속에 혁신 그러면 아래로부터 뭔가 이렇게 올라오는 걸 해야 되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를 혁신이라고 인정하지 않거든요. 예. 이 부분을 앞으로 국민의힘이 굉장히 주의 깊게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신현님도 뭐 비슷한 생각이십니까? 네, 그렇죠. 지금 김기현 대표가 그래도 끝까지 며칠이라도 숨쉬고 버틸 수 있었던 건 그거였어요. 내가 대표로 있으면은 경선은 보장하겠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초재선 의원들이 김기현 찬송가를 좀 약간 불렀는데 지금은 찬송가 부를 계제가 아니고 좀 찬송가가 쑥 들어가 버렸잖아요. 일단 보니까 그 어떤 친목 효과 뭐 이런 것을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오늘 대통령이 오늘 귀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이제는 앞으로 어떤 교통 정리가 일어날지 그리고 그 교통 정리가 국힘당의 해바라기 체질로 봤을 때는 먹힐 가능성이 굉장히 저는 높다고 보는데 예. 하여튼 흥미진진하게 보입니다. 자, 그런데 신현님, 그런데 김기현 대표 사태가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민주당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거 보이고 물론이죠. 있습니다. 이게 중대한 영향을. 예, 오늘 보니까 비주류 사는 방이 이제 이재명 대표 사퇴하라고 하고 뭐 민주당도 통합 비대위 전환하자고 그런 얘기까지 하던데 지금의 민주당 상황은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요? 지금 이 모든 게 일단 이재명 대표의 그 사법 리스크도 구체적으로 재판 리스크하고 수사 리스크가 있는데요. 수사 리스크 뭐 구속영장 기각이 9월 말 이후에 해소됐다고 친명들은 얘기합니다만은 그건 진실하고 멀고요. 예. 계속해서 사법 리스크 중에서 검찰 수사 리스크는 그대로 살아 있고요. 재판 리스크는 오히려 엄청 커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재판 리스크는 재판이 천천히 진행이 되잖아요. 저는 이런 비유를 쓰는데 수사는 분침처럼 움직이지만 재판은 시침처럼 움직인다. 그러나 재판은 정확하게 급소를 향해서 비수가 꽂혀 들어오는 느낌이 있다 그러는데 그게 이제 11월 30일에 있었던 김용 1심 재판이고요. 예. 지금 김인섭 재판도 지금 구형이 임박해 있고 한 달 후에는 선고가 있는데 이게 지금 모두 다 이재명 대표에게 치명적입니다. 예. 그리고 11월 30일 이후에 김용 재판 이후죠. 법률에 조금이라도 조회가 있는 사람들은 침묵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뭐 이재명 대표는 부인하고 이게 검찰의 탄압이고 뭐 정치 검찰의 소행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예. 이걸 계속해서 내년 4월에 있을 총선에서까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데 회의적이죠. 그러니까 이제 자꾸 비대위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예. 실제로 비대위원장을 어떤 분을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당내에서도 합니다. 예. 이런 분 정도는 와야 민주당 지금 현 상황에서 그러니까 일단 도덕적으로 깨끗한 분이 와야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굉장히 안정된 느낌을 국민들한테 줄 수 있는 분이 비대위를 한다면 해야지 적당히 뭐 해가지고 흠이 많은 분들 좀 있는 분이 와가지고 이재명 대표하고 호흡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 이재명 비슷한 분이 와서는 안 되거든요. 예. 근데 그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원칙과 상식 쪽에서도 그 비슷한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예, 정 의원이 보시기에 민주당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그 지금 이낙연 전 대표의 그 신당 창당 움직임과 관련해서 이렇게 반발이 심하게 나오는 거는 아마 그 신당 창당에 파급 효과가 있을 거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제일 재미있는 게 그 정성호 의원, 이재명 대표의 핵심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한 정성호 의원이 이낙연 대표는 양지만 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비판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양지의 공간이 있어서 누린 사람이랑 그 정당 전체를 자기의 방탄으로 쓰면서 소위 불리한 거는 일도 안 하려고 하는 이재명 대표랑 그 도덕적인 그런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면 과연 누가 덜 도덕적이요 누가 더 도덕적인가 상대적으로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정성호 의원은 생각해 봤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신당 창당한다니까 뭐 그럼 누구랑 할 거냐. 그래서 심지어는 뭐 이준석 뭐 이렇게 얘기가 나면서 예. 이념도 맞지 않고 가치 체계도 틀리고 이런 말을 하는 예. 그 기득권을 가진 정당의 소속원들을 보면서 제가 약간 그 뭐라 그럴까 좀 그런 표현을 써도 되나? 그냥 웃음이 나왔어요. 헛웃음이. 왠 줄 아십니까? 정당이 가치를 추구하는 정당 그리고 이념이 같은 사람끼리 모여야 되는데 과연 양당 공이 가치와 이념을 추구하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가? 예. 순전히 정치적 이해예요. 그리고 한 사람의 어떤 헤드가 결정이 되면은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갖고 소위 일렬 정도로 줄 누가 잘 서느냐를 가지고 했는데 이제 와서 정당을 새로 만든다라는 움직임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비난하면서 당신네 가치 체계가 틀려 그러는데요. 솔직히 지금 21세기에는 소위 그 뭐라 그럴까 그 보수 진보라고는 하지만 예. 중도로 수렴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면에서 그렇게 가치 체계가 다른가?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 안보와 관련해서 경제와 관련해서 결국 두 정당이 헌법의 가치를 수호한다라는 데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 것이고요. 예. 가치와 이념 체계가 다르다라고 비난하려면 그 정당 내에서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가 무엇이며 우리가 국민의 미래를 위해서 유권자에게 이러한 좋은 상품을 팝니다. 를 가지고 한 번이라도 좀 보여주면서 그런 소리를 하라라고 말하고 싶어요. 제가 그렇다고 뭐 신당을 뭐 주장하거나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예. 그런 일면이 있다라는 지적은 하고 싶어요. 간단하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신 의원님께요. 그 이낙연 신당 22대 총선에서 돌풍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잘만 하면 가능성이 있죠. 지금 왜 그러냐면 양당 정치에서 아주 신물이 나 있는 사람들이 꽤 있기 때문에 예.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뭔가 좀 새로운 거, 좀 괜찮은 거, 미래를 얘기할 수 있는 예.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냐라는 얘기들이 벌써 진영화돼 있어요. 그런 분들이 한 30% 정도는 있다고 봅니다. 오늘따라 특히 두 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아쉽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신경민, 정옥임 두 분의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